지가 여태까지는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일도 없고 그런 기회는 제가 철저하게 피해왔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그걸 끝내야지. 내가 당신네들 오라는데 다 가고 모이는데 다 가고 그래 했다면 내가 어떻게 토지를 썼겠나. 토지라는 것은 내가 연상할 때는 문서로 연상하거든요. 문서라는 것은 소유의 출발입니다. 그 소유의 출발에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선 배나 찔러 먹고 사는 이 고장의 조야하고 거친 풍토 속에서 그처럼 섬세하고 탐미적인 수공업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바닷빛이 고운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노란 유자가 무르익고 타는 듯 붉은 동백꽃이 피는 청명한 기후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되게 슬펐을 겁니다. 아마 고향에서 지낼 때. 우리 또래 또는 선생님 또래 사람들한테 그냥 슬프면 슬플수록 슬프면 지극할수록 힘이 나오는다는 것을 노래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게 지극하면 지글수록 이게 갑작스러운 힘이 아니고 은근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향이다. 소설이란 집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설이란 삶과 생명의 문제이며 삶이 지속되는 한 추구해야 할 무엇이지요. 소설이 인생보다 크고 소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설이란 접근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도 터전으로서의 삶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저 소망일 뿐입니다. 글쓰기란 무엇이냐고.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이 결코 구현되지 않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씁니다. 이는 예술 지상주의도 탐미주의도 아닙니다. 삶의 연민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에 대한 존재에 대한 특히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한 치열한 애정이 없으면 글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게 핵심이라고. 치열한 애정.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글 쓰지 말아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가 쓰는 글 쓰는 행위라든지 그다음 글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뭐 하면서 이제 그 만나는 모든 과정조차도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은 치열한 애정이라고. 끔찍한 애정이라고. 난 그렇게 봐요. 그 애정의 그 치열함이라는 건 굉장하죠. 사랑 부지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사랑을 젊은이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남녀의 관계를 에다가 사랑을 국한시키고 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가장 순수하고 그 밀도도 그 짙은 거는 연민이에요, 연민. 연민이라는 거는 불쌍한 데 대한 거, 말하자면 허덕이고 못 먹는 거에 대한 거, 또 생명이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아픔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 범적인 거죠. 예. 나는 작품이 한 작가의 정신적인 소산이라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완성된 인격의 소산이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 어딘지 모자라는 면이 있고 그런 것으로 하여 끊임없이 고통받고 모순에 사로잡히고 어떤 규율에서 벗어나오고자 몸부림치는 불완전 상태 속에서 피나는 작품이 이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병실에 자스민 향을 피워주었다. 옥자마 몇 송이도 꺾어다 주었다. 19회 전 여름날 잃어버린 한쪽 가슴 상처 달래려 했던가. 향기 높은 옥자마 붕대 사이에 끼워두었다. 치료실 시멘트 바닥에 시들은 옥자마 떨어졌을 때 의사복이 민망하여 얼굴 붉혔다. 꽃과 향기와 피. 북쪽 손님들 돌아가고 세상은 온통 허무했다.
잃어버린 한쪽 내 가슴. 이 시를 보고 정말 제가 울었어요. 그때 이 수술실에 나와가지고 여자가 한쪽 가슴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날 저녁에 그 손을 들 수도 없는 그 손으로 밤을 새워 작품을 썼어요. 우리 삶의 생명이 처해 있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참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연대역에 그 원주 캠퍼스에 그 호수가 있어요. 근데 수의 말씀이 밤에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그 얼음 올 때인데요. 거기 철새가 많이 오거든요. 이 철새들이 도중에 먹었다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되도록이면 여기서 더 먹으려고 이 호수가 다 얼어버리면 먹거리를 못 찾거든요. 그 밤에 그 새들이 난리를 가지고 얼음을 얼지 않게 밴드를 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첫 마디 탁 하는 얘기가 참 살기 힘들다. 지금은 토지문화공원이 된 원주의 옛집에서부터 현재 토지문화관까지 원주 생활 25년 동안 시내 한 번 나간 적 없는 그였다. 세속적인 것과 고리를 끊고 지독한 고독 속에서 창작에만 몰두했다. 때론 원망도 샀고 시기도 받았지만 이런 치열한 작가 정신이 아니었다면 600명이 넘는 생생한 등장인물이 지금처럼 오롯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의 작품, 작가가 염두에 뒀던 그런 그 하나의 주제를 사반세기에 걸쳐서 작가적인 생애의 반을 하나의 작품에 매달려서 끈질기게 그 작품의 완성도를 추구했다는 것은 이건 우리 문단에서도 또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고 세계 문단에서도 아마 이런 식의 그 작가적인 열정을 달리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역사 소설이 얼마만큼 역사의 흐름에 맞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읽는 사람의 역사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거는 상당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료적인 근거보다는 오히려 작가의 상상력을 더 강하게 작용시키면서 쓰는 거니까. 그런데 다행하게도 그 작가의 상상력을 작용시켜서 쓴 것이 역사 전체의 흐름,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진실, 거기에 각받게 되었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생존하는 것 이상의 진실은 없다. 그것만이 우리가 오로지 하나하나의 진실이고 다른 거는 모든 걸 추구해가는 과정이에요. 내 작품은 과연 성냥 한 개비만큼의 값어치가 있었던가. 뙤약볕에 밟히는 노변의 잡초, 그 씨앗 한 알만큼의 값어치가 있었던가. 불꽃이 생명이 있었는가. 분류같이 쏟아지는 상업주의적 문화 현상에서 펜대만 움켜잡으면 무엇하나. 무거운 절 떠날 것 없이 나배운 중 떠나면 될 거 아닌가. 자학적인 자기 부정과 멍해를 벗어던지고 싶은 강한 충동은 계속 나를 유혹했다. 문학의 바탕은 휴머니즘이다. 애정과 아픔 없이 인간과 운명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무리 부유한 사회라도 진실이 결여되면 인간은 풍요한 그 물질의 일부가 될 것이며 예술은 소멸될 것이다. 아무리 가난한 사회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요. 물질도 더불어 생명을 누릴 것이며 미래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명정골 샘이 흘러흘러 통영 앞바다에 동백꽃 활짝 피우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 오강대 김홍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생과 이렇게 마주서니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시장 진의장 시장님이 세무서장 할 당시입니다. 봐라 홍종아, 우리 토영 사람들은 말이다, 자존심도 세고 명예도 더 높다. 어떤 방법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고 말이다, 원주에 계시는 박경희 선생님하고 김봉룡 선생님 우리가 꼭 모시고 와야 한다. 만약에 안 오시려면 우리가 업어서라도 와야 한다. 그 선생님이 우리 통영의 자존심이고 그 선생님이 우리 통영의 자랑 아이가 라고 말하던 그 지난 여름밤, 그 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과 자리 마주했습니다. 우리 토영 시민의 마음이랑 우리 시장님의 마음이 함께 하였으리라 봅니다. 산골 물소리보다 서럽고 새벽 안개보다 깊은 것, 이것은 우리 토영 사람이 선생님에게 갖는 사랑이겠지요. 나의 고향을 한번 떠나오네. 그런 고향에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진의장 저희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목이 메어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네. 얼마 전에 MBC에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대담 방송 하시게도 토영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보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왠지 뭔가 슬픈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많이 울고,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제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참 아름답더라. 지금 80 노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어느 배우보다 아름답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다. 우리도 저렇게 어떤 자세로 살아나가면 저런 경제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선생님 자신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 또는 우리 인류의 큰 표본이 되고 스승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래 내려와 주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앉아서 못해요. 저쪽에서. 다리 아프신데요. 아니 다리 아파도 나는 앉으면 예, 아니 나 저기서 서서. 아니 나 앉아서는 못해요. 앉아서는 여기를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 서서 하시다가 또 앉아 하시다가 그래 마음대로. 나 여기 서서 할게. 아니 그 말씀 뜻이 앉는 것이 신체상 불편해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게 아니고 얘기할 자세가 아니지. 그런 아닙니다. 그날에 앉아서 그날에. 자, 다음으로는 선생님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편안한 자리에서 또 선생님 앉아서 있으면 너무 허리 아프시면 또 일어서서 이렇게 걸어 오셔서 또 여기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가시고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별로 대사회적인 역할을 못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강의도 했고 또 젊을 때는 철없이 어디 강연 부탁을 하면 나가서 하기도 했어요. 그는 철도 없었지만은 한편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뭐 그런 강연료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그 후에는 뭐 강연이라는 거는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학교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배짱은 돼 있는데 그리고 뭐 별로 떨리지도 않고 내 얘기는 항상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노트를 만든다든가 그 원고를 만든다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새벽간을 보고 오면서 계속 가슴이 떨리고 내가 진시장 보고 내가 이렇게 가슴 떨리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새벽간 본 감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제가 토영에 딱 들었으니까 층림곡인가요? 거기 들었으니까 그게 옛날에는 내가 4년 동안 20번 가까이는 그 왔다 갔다 했을 곳이 방학 때마다 진주서 그 고개를 지나서 토영을 들어왔으니까요. 그래 그때는 일제시대가 돼서 그 지나오는 연변 그 도로변의 길이라든지 그는 퍼프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삭막하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여의고 항폐화한 그런 느낌으로 쭉 오는데 다만 이제 뭐 철따라 배가 익는다든가 또는 그 뭐 밭에 그 일시로 난 자풀에서 꽃이 핀다든가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우리 강산이 너무너무 척박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고개를 딱 넘어서면은 그 바다가 밑에 눈아래 펼쳐질 때는 그때는 모든 그냥 토영에 왔다는 실감과 더불어 그 아름다움에 모든 그 괴로움 같은 거 그런 게 씻겨지는 기분이었는데 어제는 그 오니까 도저히 그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바다도 좁고 그때는 굉장히 넓고 그게 또 바다가 아니고 호수 같았어요. 계속 오니까 고향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곳도. 그러니까 뭐 슬프다거나 실망했다는 거나 이런 걸 느끼기 전에
어리둥절한 거였어요. 계속 그냥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새벽간 들어왔는데 바다도 옛날보다 좁아 보이고 모든 게 그냥 좁아 보이고, 근데 새벽간만은 옛날에 보던 내 의식 속의 새벽간보다 몇 배가 넓은 데 놀랬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뭐 복도를 만들고 칸을 지르고 해서 그 교실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걸 다 뜯어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어릴 때는 그 보는 암흑도 없고 또 알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새벽간 건물 자체가 너무나 진한 감동으로 지 가슴을 쪼이는 거예요. 그 뭐 천장이나 모든 그 처마나 이 완벽한 구조 속에서 그게 하나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뭔가 어디서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눈에 눈물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간의 존재는 뭐인가? 우리가 어릴 때도 그때는 초라하고 누추했지만은 뭔가 마음에 의지하는 게 새벽간이었고 또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새벽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 어린 마음이지만은 소곤소곤하게 들려오는 얘기, 또 소곤소곤하게 속삭이는 거는 뭐 밤에 흙판에다가 빨간 백목으로 가지고 뭐 독립만세라든지 일본을 비판하든지 그런 글씨가 쓰였다. 이런 풍문 같은 게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았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 뭐 우리가 6.25도 그랬고 또 뭐 반체제 운동 때도 그랬고 이 싸우는 대상이 우리 동족끼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우리 이민족이에요. 이민족과 우리 민족 전체. 그러니까 그 탄압도 극심하고, 지금이야 뭐 아무리 6.25 때는 좀 심했습니다만은 반체제 운동할 때도 웬만한 욕했다고 해서 입으로 가지고 말한 거 가지고 뭐 사형에 처하는 법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업적은 뭐 누구를 테러를 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어디서 번개한 것도 아니고 다 비밀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이게 다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진주 학교 다닐 때 봉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안전이라는 거는 그 일본 천황의 그 사진을 모셔놓는 데예요. 사진을 모셔놓는데 거기는 그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들고 지나지를 못해요. 90도 엎드리고 지나가고 그야말로 성역이지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봉안대 앞에다가 참 말하기는 못하지만 똥을 한 무더기 싸놨어요. 그거는 일본 천황에 대한 모욕이고 인정 안 한다는 뜻이고 그 하나의 매도지요. 근데 그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사형감이에요.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우습기도 하고 참 치기 어린 것도 하고 하지만 그 벌이라는 거는 목숨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옛날 얘기라고 해가지고 단편으로 쓴 일도 있는데 그 새벽간도 똑같은 그런 죽음 뭐이라 아주 큰 위험을 각오하고 낙서를 하는 겁니다. 그 새벽간을 보니까 우리가 그때 보지 못해 다만 의지하고 또 새벽간이 지니는 그런 뭐 그때로 봤으니 일종의 범죄지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 옛날의 그 전설 같은 거.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완벽성에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울에서도 궁궐도 보고 했지만은
이렇게 새벽강처럼 감동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가 토영에서 서울 올라간 후 직장 생활도 했고 글도 썼고 근데 그 세월의 몇몇 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생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 원고료 얼마를 받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 후의 세월이라는 거는 그 토지를 쓰기 위한 25년간 그게 끝난 게 내가 69살 때 끝이 났습니다. 토지가. 그러니까 끝이 났는데 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지금 79이거든요. 토지가 끝난 뒤에 꼭 10년 만에 내가 고향을 오게 된 겁니다. 그 69에 토지를 끝냈고 79에 내가 고향으로 왔어요. 근데 사실은 토지가 끝나면 나는 해방되는 줄 알았습니다. 토지라는 그 멍에 짊어지고 그야말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고향에만 안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작품 문제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대륙문제연구소라는 데서 그 우리 동북지방의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주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발판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거기서 그 중국에게 땅을 빌릴 사업이 진척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북경대학의 초청으로 난생 처음 지가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지가 비행기를 타본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뭐 제주도도 못 가보고 도시 비행기를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거 뭐 내가 작품 순위 이상의 우리 민족의 그 어떤 그 대륙 진출이라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본이 앞서 가가지고 모든 것을 땅을 빌리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일본한테 당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그런 그것도 있어서 참 그때는 갔다 왔는데 그래 이제 이 토지만 끝나면은 나는 완전히 해방이 돼서 여행도 가고 내가 누리지 못한 생활도 하고 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래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집이 그거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던 집이 그 토지공사에서 그 뭡니까 재건축 그 개발하는데 포함이 돼가지고 그 집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공사에서는 처음에는 모르고 계획에 넣었던 건데 아마 작가한테 미안했던지 지한테 제안해 오기로 그 박경리 문학상을 하나 제정하면 어떠냐 이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 날 생각하다가 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이름을 붙이는 거고 또 내 정서상 뭐 아무의 상이라는 것도 내 비유에 맞지 않고 뭐 작가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이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토지공사에 제안을 했어요. 내 정서에는 상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문화관을 하나 지어달라. 지어주는데 이거를 뭐 토지공사에 소유주면은 우리가 100년이고 50년이고 빌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으로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내가 그 보상금을 전부 여기에 넣겠다고 그리 얘기를 했어요. 그 보상금이 뭐 집은 별건 아닌데 땅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토지공사 사장이던 이호계 씨라고, 그분이 굉장히 문화에 대한 이해도 많고 그런 참 독서광이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 좋다 이래가지고 즉시 예산을 만들어 그 당시에 평당 400을 해가지고 1000평 기준으로 40억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짓고 보니까 토지공사는 그걸 가질 수가 없답니다. 지으면 그 지역에 뭐 행정기관이나 어디 주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이제 그 토지 그 재단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게 내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문화재단이 문화관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걸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건설하고 그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글 쓰는 것만큼 그 어떤 통념이라고 할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좋지 않는 그 작가에게는 져야 되는 거, 또는 어떤 사회에는 져야 되는 거, 그런 거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기 제가 온 거로 봐도 어느 정도 토지 문화관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변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뭐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뭐 그 사이에 올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항상 전에 이 얘기를 하기를 구멍지기라고 했어요. 도덕만에 구멍지기라는 말이 있지요. 어디 안 나가고 방에만 앉아 있는 사람 구멍지기라고 했어요. 그 밤낮 구멍지기라고 야단을 맞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방학에 돌아와도 시내로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안 하고 결혼할 때도 제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 집에 처녀가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만큼 그 토역말로 암떼다고 할까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뭐 지금도 내가 그 낯선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데, 어릴 때도 뭐 낯선 사람이 선생님 앞에 서면은 해가 돋아서 말을 못하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그게 일종의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지금도 원주에 있어도 예간에서 낯선 사람 못 만나는, 내가 뭐 잘나고 도도해서가 아니라 성격상 못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고 뭐 가고 나면 뭐 몸이 그냥 막 아주 그 엉망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또 내가 몇 년이면 80인데 몸을 가누기 어려운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토영오리라는 생각도 그동안에 3년 전에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걸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가야겠다. 내 자신도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고향이라는 건 너무 아득하게 먼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잠시만 오는 건데 왜 그렇게 멀리 생각을 했는가. 그건 아마 내가 서울 처음에 올라올 때 토영서 윤선을 타고 부산에 닿아가지고 또 거기서 그 역에 그 컴컴한 그 전깃불 밑에서 표 사고 대합실에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그때 일제 말기니까 차도 거북이 걸음 그 뭐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쳐서 아마 그런 의식이 남아 있어서 참 고향을 멀리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주로 떠나서 안동으로 오니까 2시간이라고 했어요. 그 2시간 만에 그러면 경상도에 왔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가 너무 단축이 되는데, 또 여기도 오니까 발계에서 그 판대까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는 굉장히 멀리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멀게 느꼈던 게 모두 가까운 거예요. 그 바다도 조그매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이 세변감만은 10배나 더 커진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 그런 경위는 두고 내가 이 토지를 쓸 수 있던 거, 문학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토영에서 태어나지 않고 또 진주서 공부를 안 했다면 나는 절대로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토영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토영이 어떤 곳인가, 진주가 어떤 것인가. 물론 다른 지방에도 다 특성이 있지만 진주라는 데도 그 밀란의 그 시발지거든요. 그 수평운동이랑 그런 게 일어났던 곳이고, 토영은 더 말할 거 없지요. 이순신 장군 이 토영의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제 동안 내가 자라던 세월 토영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단 한 사람도 친일파도 없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이 때 고용을 당해도 지금이야 뭐 일본 사람하고 일하면 뭐 그거를 자랑이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뭐 대단한 거지 뭐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때는 내가 알기로는 일본 집에 할 수 없이 고공사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 욕을 할 때 저놈이 암흑의 종놈이다. 내가 기억하는 건 등정이라고 있었어요. 그 일본말로 후지다인데 그 선장가에서 기름 도매상 했어요. 네, 기억에. 근데 싸움이 나면 거기에 그 지적하고 있는 사람 보고 딴 욕을 안 해요. 저놈이 등정이 종놈이다. 그러니까 일본 놈이 종놈이다. 그게 최대 욕이었다고요. 그 듣는 사람도 반항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기려 해서 나가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지요. 내가 어릴 때는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좋아하고 또는 우리 민족이 그 밑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토영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저 하다못해 어부나 농부들도 절대로 외놈의 새끼, 외정 또는 쪽발이 이런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본을 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저거는 다 우리 거 가지고 왔다. 그런 프라이드가 어부들이나 모든 그 공동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80대, 70대 노인이 얘기하면 꼭 외정 때라고 그래요. 외정 때.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일본인, 일제시대 그러죠. 나쁘게 해서 일제시대. 근데 그때는 일본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외종, 외놈. 그게 물론 우리를 억압하는 데 대해서 그 반감 그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너희들에게 문화를 베푸는 나라다, 수혜국이다는 프라이드에서 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순신 내려오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순신 누구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진짜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할 그런 길을 이순신 장군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가장 태생은 여기 아니지만 토영에서 아주 짙게 뿌려놓고 가신 분이. 그 이유는 내가 간단히 얘기하겠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순신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순신을 영웅홀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로 이순신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삼국지를 이렇게 보면 누가 제일 이순신 장군을 닮았을까? 겨우 찾아내면 제갈량을 들 수는 있어요. 제갈량을. 근데 그것도 아니다. 왜냐? 아무리 제갈량이 참 현명하고 충직하고 여러 가지 모범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 역시 패권주의거든요. 말이야 땅을 정벌하고 싸움을 이기고 패권주의거든요. 그 이순신은 뭐 때문에 싸웠어요? 절대로 이순신이 평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국력을 많이 해가지고 일본을 정벌하자. 이랬으면 이순신 같은 분은 거기에 나설 사람이 아니에요. 이순신은 당장 우리 민족이라는 건 인간의 구성인데 이 인간이 평화롭게 사는데 침노해왔고 우리의 삶의 권리를 뺏는 데 대한 일어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치려고 일어선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패권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본이 침노가 없었다면 이순신은 평범한 관리나 아니면 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관리, 뭐 학자. 그럴 때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전술 연구의 대상, 뭐 전략,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거는 나중에 할 문제고 인간성을 추구해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온 우리 민족을 매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싸웠는데 만일 지구라는 단위가 되면 역시 이순신은 이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사람이에요. 욕심을 위해서 내 민족의 욕심,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영광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세상에는 장군도 많고 뭐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정신적으로 토영에 여러분들은 다 의식은 안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 토영의 바닥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흔적을 남긴 거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나도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은 해도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가령 생각을 해봤어요. 뭐 아르키산다나 뭡니까 몽고의 그 누구죠? 뭐 그런 사람이나 세계 정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슬람 그 해교도의 그 뭡니까?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런 사람 종교의 흔적을 남겼지만은 그러나 그 뭐랄까 그 생명 이 우주 속에 생명을 지킨다는 이런 거하고는 그것도 일종 패권주의거든요. 만약 기독교와의 싸움이라든지 불교와의 대립이라든지 이것도 패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분이 사실은 그 충성이라고 하지만은 충신이기보다는 민족 편에 서서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킨 사람이에요. 절대로 패권주의 그 속에 그거 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무장치고도 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민족은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영웅으로서 그 명예욕이라든지 그 싸움하는 그 군인 어떻게든 이기게 한다는 그런 승부수로서 그게 했다면 절대로 정신적으로 우리 토영에 남긴 게 없을 겁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남긴 건 뭐예요? 그 정신세계에 남겼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예술적인 그 감성의 아름다움 남겼어요. 나는 그분을 생각할 때 절대로 물론 문헌에서도 그런 거 나타납니다만 우람하게 씩씩한 그런 분위기보다 사색하는 사람 또는 굉장히
이 그 화사한 감수성 또 깊은 감수성을 지녔음에도 그거를 이성으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일본을 쳐부술 수가 있었어요. 그 작은 병력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갈 수 있었지. 힘과 힘만의 대결이었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순신에 대한 뭐 자부심은 거의 막연한 거죠.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져주셔야겠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토영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적에 대해서 좀 굽히기도 하는데 이 토영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 자존심이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니고 이 토영이라는 지역 또는 이순신이라는 아주 위대한 나는 너무너무 뭐랄까 우상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묻어두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더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위 타시고 또 정부에서도 이거는 대단히 그릇된 일이거든요. 한국의 한국 민족의 의리라고 할까 그게 스며 있는 게 이순신 장군의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전범이에요. 그걸 확립해 주는데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100% 협력해 줘야지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일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승부 이기느냐 지느냐 이익이냐 손해냐 그럴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정신적인 그야말로 그런 게 여러분들 말하면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냥 앞으로는 좀 그런 면에 지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생각합니다.